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또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호박의 효능,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이고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은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이 100g당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진 않으시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눈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붓거나 했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을 100%로 섭취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단호박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껍질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지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해보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호박 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 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고요.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의 유의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에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의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에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를 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드실 때에는 본인에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의 주의사항은 다이어트 시의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져요. 팥은 평소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빵에도 들어가고 시루떡, 팥빙수, 팥죽, 붕어빵 등등 많은 음식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팥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도 있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 팥빵들도 많이 들어있죠. 또 여름에는 팥빙수도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팥죽도 드시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으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 선명해지고 팥을 더 부드럽게 해줘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는 먼저 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죠.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간혹 팥 삶은 첨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팥 삶은 첨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려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는데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팥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죠.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해요.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인데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고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손 실업 시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해요. 사람과 똑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줘요.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고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소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고 또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런데 파세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리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줘서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섯 번째 파체 현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팥에 함유되어 있는 이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서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수수가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이에요.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호박에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팥처럼 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약간 달라요.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거고,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 파체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오틴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해요.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돼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거죠.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바로 냉장고 확인해보세요. 이게 있다면 바로 버려야 해요.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도 100%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힘든 질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암을 다른 말로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빠르게 침투해서 성장해서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져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해서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이나 생활환경, 스트레스, 음식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가 있는데,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의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 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 질량이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아요.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으로 쓰는 플라스틱이에요.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돼요. 이 제품이 식품을 닫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고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에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태운 고기인데,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이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도록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리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죠.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 이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우리 몸 안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이나 당,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헤테로사이클린 아민과 폴리사이클린 반향적 탄수화물 같은 방향성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은 소금이 사용되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돼요. 추가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다른 건강에도 좋은 음식도 가운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등이 있겠죠. 2018년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나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어요.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암뿐만 아니라 이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사망 위험 증가도 관련이 있어요. 의사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발암물질도 변하는 음식도 있죠.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을 변하는 음식은 어떤 물질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을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예요.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은 양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줘서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겠죠.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15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해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불포화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물,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 참기름에는 산패를 나와주는 이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담아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산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고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돼요. 들기름은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돼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거의 모든 요리의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은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흑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나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아서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드시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이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당근이에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오이 한 개에 함유가 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막아주는 성분이죠. 피로회복과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인데, 이뿐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 주는 성분이에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엽록소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따로 드시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면 되는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고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이나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릴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은 부정맥이나 저혈압까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 장아찌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 간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이죠.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겠죠.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과예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는 효과가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는데,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도 하죠.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 영양학 체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약
30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땅콩버터예요.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땅콩버터의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죠.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셔야지 건강에 좋겠죠.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어요.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먹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찬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배에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도 함유가 되고 있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어요.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우리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수록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는데,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도 있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줘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서 다이어트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이의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